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언제나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그들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우리 곁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의 은밀한 신호들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복잡한 심리적 패턴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런 심리학 관련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나르시시스트의 은밀한 신호는 바로 감정적 무효화입니다. 이는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 무효화란 상대방의 감정이나 경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파트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관계에서라면 상대방이 정말 힘들었겠다, 많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다라고 공감해 주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을 겪어봤는데도 괜찮았어 라고 말하거나 너는 항상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깎아내리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너의 감정은 틀렸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우회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적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차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말 이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적 무효화는 특히 더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문화적 배경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야, 어른답게 행동해 라는 말로 여러분의 정당한 감정 표현을 억압하려고 시도하죠.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면 그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 나 때는 이 정도는 기본이었는데 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정당한 관심사를 개인적 결함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때 그들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대론이나 일반화를 통해 여러분의 입장을 무력화시키죠.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부모나 형제자매는 여러분이 상처받은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런 걸로 상처받다니 너무 유난스럽다, 형제자매끼리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며 여러분의 감정을 사소하게 치부해버립니다. 연인관계에서는 더욱 미묘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은 여러분이 외로움을 표현하면 나는 너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라고 반응합니다.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를 과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조작입니다. 감정적 무효화의 또 다른 형태는 감정 전치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감정이나 책임을 여러분에게 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화가 났을 때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넘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잠시 시간을 가져도 될까? 라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며 표현하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적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에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자주 경험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혼란감입니다. 분명히 정당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왠지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입니다. 대화 후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가? 라는 의문이 자주 든다면 이는 감정적 무효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기 의심입니다. 원래 확신했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상태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든다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죄책감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요구나 감정 표현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무효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에너지 소모감입니다. 특별히 격렬한 논쟁을 한 것도 아닌데 대화 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현실 감각을 지키기 위해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무효화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에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대화나 상황이 끝난 후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과거의 사건들을 왜곡하거나 부인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시각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 상담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적 무효화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조작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관계에서 권력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자신에게 의존적으로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들의 조작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 채널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슈퍼 땡스 기능을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시거나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선택적 기억 조작입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로 나르시시스트들이 과거의 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선택적 기억 조작은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완전히 잊어버린 척하거나 축소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기억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왜곡된 기억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신에 찬 태도로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 중요한 약속을 나르시시스트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당시 여러분은 실망했고 상대방에게 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 그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내 기억으로는 네가 먼저 일정을 바꾸자고 했는데? 라고 반응합니다. 아니면 물론 일정이 바뀌긴 했지만 나는 충분히 미리 알려줬고 너도 괜찮다고 했잖아. 라며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기억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면 단순한 기억착오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한국의 위계질서 문화에서는 이런 조작이 특히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연장자나 상급자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그들이 과거를 다르게 기억한다고 주장하면 젊은 사람이나 부하 직원은 감히 반박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상사가 그렇게 기억한다면 내가 착각한 건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신호는
공감 부족의 가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처음에는 매우 공감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공감이 매우 선택적이고 조건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공감은 항상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위로는 여러분을 자신에게 더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반면 자신이 관심을 받고 싶거나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과도하게 친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의 무기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완벽주의적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기준은 자신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작은 실수나 부족한 점을 확대해서 해석하고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대충 해? 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같은 실수를 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이번만 특별히 바빠서 그랬어 라며 합리화합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와 성과주의적 분위기에서 이런 완벽주의의 무기화는 더욱 파괴적으로 작용합니다.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는 완벽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지시가 불분명하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그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감정적 책임 전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대신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잖아. 와 같은 표현들이 그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화가 났어. 잠시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며 표현하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외부의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과 도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성공을 자신의 것인 양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공을 자신이 가져가고 결과가 나쁘면 다른 팀원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좋은 성과를 내면 내 교육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자랑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서 요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일곱 번째는 조건부 애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랑과 관심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따뜻하고 애정어린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줄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관계를 재고해봐야겠어. 와 같은 암묵적 또는 직접적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는 자녀의 성적이나 행동이 만족스러울 때만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서적 거리를 둡니다. 이런 조건부 애정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대방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계속 바꿔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에 시달리게 되죠. 여덟 번째 신호는 경계선 침범의 정상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적 경계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침범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허락 없이 들여다보거나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 사이에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해?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라며 여러분의 정당한 경계 설정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개인적 경계에 대한 개념이 서구 사회보다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문화적 특성을 악용하여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한 사이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논리로 경계 침범을 정당화합니다. 아홉 번째는 삼각관계 조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의도적으로 제3자를 관계에 끌어들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심리적 조작입니다. 직장에서는 다른 팀원은 이런 식으로 하던데 전 직원은 훨씬 능력이 좋았어라며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전 연인 이야기를 자주 꺼내거나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자랑하면서 여러분의 질투심을 자극하려고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형제자매 간의 경쟁을 부추기거나 옆집 아이는 어떻다더라는 식으로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삼각관계 조작의 목적은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의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 번째 신호는 역할 역전 현상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고 상호적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그들의 감정적 욕구를 돌보는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달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래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녀가 부모의 기분을 살피고 맞춰주는 상황이 벌어지죠. 엄마가 힘드니까 네가 착하게 굴어야 해. 아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아이에게 성인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자신의 모든 감정적 욕구를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정작 상대방이 힘들 때는 외면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달래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들로부터는 진정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11번째는 성공의 폄하와 실패의 확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를 축소하거나 폄하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이 승진했다고 기쁘게 이야기하면 요즘은 승진이 쉬워서 실력보다는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라며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면 그 대학도 예전만 못하다던데 요즘 입시는 옛날보다 쉬워서 라고 반응하죠. 반면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는 이를 과도하게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역시 네 실력은 이 정도야. 내가 진작 그럴 줄 알았어라며 전체적인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패턴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깎아내리고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12번째는 선택적 건망증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선택적 기억 조작과는 다른 형태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약속이나 책임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척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한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서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고? 라며 발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즉시 문제 삼습니다. 한국의 말이 시가 된다는 문화적 배경에서 이런 선택적 건망증은 더욱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내가 그런 말 했나? 농담이었는데 진짜로 받아들였어? 라며 자신의 발언을 희화화하거나 그때 상황이 달랐잖아 라며 컨텍스트를 바꿔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13번째 신호는 감정의 극단적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마치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극도로 화를 내다가도 갑자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지거나 심지어 친절하게 굴기도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정말 별일 아니었던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더 교묘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극단적 변화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너는 항상 작은 일도 크게 만든다. 과거 일을 계속 들고 나와서 관계를 힘들게 한다며 오히려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14번째는 도움의 거래화입니다. 진정한 도움이나 선의는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의 도움에는 항상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는 마치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나중에 이를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내가 네가 힘들 때 도와줬잖아. 그때 내 도움이 없었다면 넌 어떻게 했을까? 라며 과거의 도움을 현재 요구사항과 연결시킵니다. 한국 사회의 정문화와 상부상조 전통을 악용하여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마치 당연한 보답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정은 정이고
이런 일이다 라는 말로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면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며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을 종합해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받는 사람 역시 처음에는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들의 은밀한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자체가 이미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점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혼란, 자기의심, 피로감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조작적 행동에 노출되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런 패턴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힘이고 인식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런 신호들을 감지했을 때는 자신의 직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경험은 소중하고 유효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상사처럼 완전히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최소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다시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무거우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용기와 관심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슈퍼 땡스 기능을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더욱 깊이 있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과 행복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